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역대급 감세 정책을 내놨죠. 5년간의 세수 감소 효과가 13조 원 효과가 있다. 13조 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3조 원만으로도 2008년 이후 감세폭이 역대급으로 가장 큰 폭이죠. 자, 그런데 13조 원이 진짜 진실이냐? 여기에 좀 제가 의문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5년간 13조 원 이렇게 자료가 돼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다 합쳐서 13조 원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정말 쉽게 이 보도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년 대비 세수 효과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3조 원이 준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5년치라기보단 전년 대비거든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쓴다면 2022년 대비 5년 동안 감세폭을 다 합치면 60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이상한 셈법을 내세워서 마치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5년 동안 13조 원 감세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은 그래서 병기를 합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13조 원이라는 얘기도 쓰지만 합쳐서 이 감세 효과는 60조 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상이거든요.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알아보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기자들끼리도 야 이게 13조야 아니면 60조야 막 우리끼리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이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은 이제 그 각자한테 돌아가니까 일종의 혜택은 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세금 전체적으로 많이 깎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곳간이 많이 비는 것은 좀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도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설마 우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뭔가 전문가들이 보는 이상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터미널로지라 그래서 전문 용어가 그래서 만들었다고 믿어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13조 원 감세는 아니고요. 5년 동안 60조 원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는 60조 원 감세라고 봐야 맞습니다. 자, 이 감세라는 게 워낙 이렇게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세금 깎아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당장 내 세금이 깎아주면 나 본인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보통은 인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 그러면 언제나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깎아줘서 경제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깎아주지 그러면 정부도 인기를 얻고 정권도 인기를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정권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 감세 정책이라는 게 조금만 잘못 운용을 하면 독이 든 사과, 달콤한 아주 위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감세라는 건 잘 운영하면 경기를 진짜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감세가 조금만 잘못 이용하면 아주 인기 영합적인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자, 정부가 돈을 마구 뿌리면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겁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죠. 이것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마구 뿌려놓고 세금을 거둘 생각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어떻게 날아오느냐면 보통은 나라가 빚을 져서 그걸 막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청구서가 오느냐? 이자까지 더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가 돈 막 흥청망청 쓴 걸 우리의 자녀 세대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정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금 깎아주는 건 왜 포퓰리즘입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금은 마구 깎아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출을 하나도 안 줄여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퓰리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포퓰리즘입니다. 자, 세금 막 깎아주고 세출 하나도 안 줄이면 정부에서 돈 씀씀이 하나도 안 줄이게 되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다음 세대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더해서. 그러면 정말 이거야말로 이것도 똑같이 위험한 포퓰리즘인데, 자 그런데 이 정치인들한테 이 감세가 당장은 이게 혹시라도 내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위험할 때도 이 감세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선심성 감세 정책을 썼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니어 부시 대통령, 즉 아들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감세 정책이 독이 되지 않도록, 경제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감세 정책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준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감세 정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분명히 뭐 경제를 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공정한 세금이 있었다. 너무 진짜 과도한 세금이 있어서 그걸 뭐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세를 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더 공정한 방향이라면 그쪽으로 감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감세 정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시점인데요. 자, 제가 하나 비유를 해보자면 해열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해열제 먹고 나은 적 정말 많잖아요. 이번 코로나19 때 해열제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 이건 분명히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만약에 추운 바다에서 막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이야. 그럴 때 해열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열제 먹으면 생명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경제정책이라는 건 해열제랑 똑같은 거예요. 열이 날 때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저체온증일 때 먹으면 오히려 훨씬 더 경제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첫째도 시기가 중요하고 둘째도 시기가 중요하고 셋째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감세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공평함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그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어떤 때 감세가 위험하냐?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는 시기예요. 시장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달러 풍기가 일어나서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막 덮어놓고 세금을 막 깎아줬어요. 근데 정부에서 세금을 깎은 만큼 세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씀씀이를 줄여야죠.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정부는 거의 없거든요. 세금은 막 줄여놓고 세금 걷는 건 줄여놓고 세출을 그대로 놔두는 정부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앞으로 세금을 막 깎아줬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60조다.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만기 국채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행했다면 예를 들어서 연리 1, 2%면 되겠지만 내년에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 예를 들어 4, 5%다. 그러면 금리 부담이 당장 몇 배가 되는 거고 그 금리 부담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국민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기 쉬운 시절, 왜냐하면 보통 국채라는 게 장기 국채가 참 많잖아요. 이런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10년 동안 저금리로 계속 계속 갚아나가는 거랑 고금리일 때 발행하는 건 국민 부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언제 적자 재정을 편성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신용 경색이 막 발생해서 국채 시장에 막 자금이 없어요. 막 자금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국채를 막 발행해주면 이러면 민간 자금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이걸 민간 자금 구축한다 그러죠. 민간 시장까지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감세 정책이 만약에 세출 구조를 줄이지 않는 정책이 돼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세출만 줄인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정부의 최근의 발표들을 보면 세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또 빚내서 하는 건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을 때 정부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돈을 마련하겠다, 총알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을 생각해냈는데 글쎄 국유지를 팔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나라 땅을 팔겠다? 국유재산을 팔겠다? 그것도 5년 동안 16조 원을 그래서 마련하겠답니다. 근데 말이죠. 나라 땅이라는 건 한 번 팔면 영원히 다시 사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땅을 판 다음에 다시 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어렵습니다. 이 나라 땅을 파는 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1200만 명이 모여 살지만 진짜 삭막합니다. 공원이 다 작은 공원들밖에 없잖아요. 뭐 여의도 공원 다 작고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근데 뭐 뉴욕 맨하탄 여기에 센트럴파크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크죠. 밴쿠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스탠리 파크. 진짜 광활한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원들 만들려면 국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원이 없었던 이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말 지나했던 과거들 보면 정말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유지가 얼마나 적은지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중에 전체 땅 중에 국유지는 23%, 공유지를 합쳐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81%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가 집을 줘서 뭐 한 채씩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국유지가 81%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국유지가 86%, 대만이 69%, 미국 자본주의 총화잖아요. 국유지가 50%. 다 이렇게 국유지가 5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국유지는 23%, 공유지를 합쳐서 30%는 이런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사유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뭘 해볼 땅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야말로 공원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앞으로 뭐 원전을 짓든 태양광을 짓든 뭐 아니면 미래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 땅이든 뭐 UAM, 뭐 어번 에어 모빌리티 같은 그런 뭐 신기술이 나와서 터미널을 만들든 뭐 아니면 생태 보존 지역을 만들든 진짜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결국 땅이고 국유지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필요한 자산 중에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요.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이건 정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국유지 판다?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기술 혁신이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국유지 비중은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낮은 편에 있는 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있는 국유지를 팔아버린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 60조 원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세금 깎자고 해서 지금 저 세금 내자고 해서 16조 원을 마련하겠다. 근데 그걸 국유지를 팔아서 하겠다. 저는 현 세대가 누리자고 해서 현 세대가 조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활용할 정말 다음 세대가 활용할 때는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도 거기서 뭘 활용하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혁신 그리고 생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 때 기후 피난처도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유지를 지금 당장 필요 없어.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인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번에 감세를 하면서 조금 저는 약간 걱정되는 시각으로 감세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조 원 감세를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60조 원인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 무슨 말이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 기획재정부 시각이 그게 진짜라면 정말 걱정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금이 더 거친다. 그러면 세금 막 깎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 더 거칠 거니까. 그럼 계속 감세하지 뭐. 그럼 세율 계속 낮추면 되잖아요. 왜 진즉에 감세 안 했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세금이 더 거친다는 주장이 예전에 공급 측 경제학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이 틀렸다는 그런 학계의 수많은 진짜 경제학 석학들의 비판은 지금까지 진짜 몇십 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은 주장입니다. 맨큐의 경제 원론, 여러분들 이걸로 공부한 경제학도들 많죠. 거의 교과서처럼 요즘 쓰이더라고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정말 전 세계인 이 경제학도의 경제학 교과서를 쓰신 분,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감세를 하면 세금이 더 거친다는 주장은 가짜약을 기적의 만병통치약처럼 속여서 파는 사기꾼과 협작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핑계로 감세를 한 다음에 세금이 더 거친다는 그런 핑계를 대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공신력 있는 미 의회 예산국의 연구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사실 이런 연구가 진짜 많지만 미 의회 예산국 정도 돼야 좀 공신력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연구를 좀 소개하자면 소득세율을 10% 인하했을 때 경제 및 예산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2005년에 보고서로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소득세율을 10% 낮췄다고 가정을 해봤더니 자, 감세한 뒤에 5년 동안 세금이 얼마나 더 거쳤나 봤더니 한 푼도 더 거치지 않았어요. 세금을 깎아줬는데, 세율을 깎아줬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거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세수가 조금 더 늘어난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깎아준 세금이 100이다. 그러면 한 28 정도는 조금 더 거치더라. 그래서 전체 세금의 한 28% 정도는 조금 보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72가 해결이 안 된 거죠. 72%는. 자, 그러면
이 깎아준 세금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 빚을 결국은 나라가 지게 되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이 엄청 깎아준 거에다가 이자까지 부담을 해서 이 이자만 그 당시 연구에선 2천억 달러라고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청년 세대가 나중에 장년이 됐을 때 이 부담을 하더라. 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만약에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미국의 예산국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준칙을 하자면 이런 어떤 재정 준칙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정말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하든 아니면 뭐 감세 정책을 쓰든 뭐 어떤 방식이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정책을 언제 쓰는 게 그나마 괜찮냐 하면 그나마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고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자 부담이 그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점점 더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자꾸 정부가 빚을 내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건데요. 레이건 대통령 때 뭐 예를 들어서 감세를 해서 쌍둥이 적자라는 게 있었죠. 그때 재정 적자가 막 쌓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 적자도 엄청나게 쌓인 상태에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시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뭐 국가 재정 상황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좀 말실수 같은 걸 좀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은 사람을 현혹하는 주술사 경작이다. 푸드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레이건 대통령을 비판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뭐 아직도 여전히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니어 부시 대통령한테 막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실수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정정했는데 근데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 아버지가 비판했던 이런 감세 정책을 대통령 되자마자 엄청나게 단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좀 흑자가 되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흑자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전부 다 세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엄청나게 큰 폭의 감세를 단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우와 우리 대통령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한 거 세금을 깎아주면 세출도 같이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그 당시에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자 부담 점점 더 늘어났죠. 그러니 자 그런 상황에서 3조 달러대의 빚을 안겨주다 보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 감세 정책이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씨앗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가 위험하냐? 바로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감세했을 때도 사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2003년, 4년, 5년 가면서 금리를 미국에서 점점 더 금리를 올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이걸 자꾸만 빚을 이렇게 롤오버, 이 만기를 자꾸만 넘기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촉촉촉촉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큰 부담을 줬고요. 이게 미국 경제를 흔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말 세계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와서 오히려 디플레가 올지 되게 불안하고 금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지 아직까지는 정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썼다. 그러면 세출을 같이 줄이든지 해야 되고 또한 내년에 정말 중요한 게 보세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세출을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될 욕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세금을 감세해 준 다음에 추경하겠다. 만약에 내년에 추경한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한 돈 세금은 다 깎아준 상태에서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빚으로 다 떼우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내년이 과연 이 정부가 예상한 대로 정말 돈이 계속 세금이 계속 잘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그럼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수가 막 감소할 거 아닙니까? 세수는 막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까지 한다. 이런 추경의 욕구가 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재정을 잘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 얘기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양쪽 포퓰리즘 다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펑펑 썼는데 세금을 안 걷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세금을 깎아줬으면
정말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세금을 깎아준 게 그냥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그게 조세 형평성을 진짜 높인 걸로 될지 아니면 뭐 그게 경기 부양책이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그 뒤에 이게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위험성을 정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인기 영합적인 그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에는요. 헤지 펀드, 그리고 벌처 펀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뭔가 재정에 막 약한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전 세계에 딱 이제 국가들을 보면서 그런 국가들을 계속 노릴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엔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나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를 굴복시켜서 떼돈을 벌었던 것처럼 이제 덩치가 큰 나라일수록 그 통화를 붕괴시킴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눈에 띄지 않는 것, 헤지 펀드나 벌처 펀드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정말 안정적인 재정, 이 안정성 이걸 꼭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번 감세가 철저히 계산된 감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감세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박종원의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